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103만 명이 늘어서 1월, 2월 두 달째 100만 명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숙박업 그리고 식당 쪽에서도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정점을 맞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입니다. 힘을 모아서 마지막 이 위기를 넘기고 일상의 회복으로 함께 나가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려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당선인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와 공공기관 인사 등 대화 주제를 미리 정한 데 따른 갈등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거취를 압박한 데 대해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장 사퇴 압박과 민정수석실 폐지는 대통령의 검찰 직접 통제와 검찰의 공직 인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쇄신을 위해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놓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이 윤호중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고 내일은 초선 의원들이 윤 위원장을 만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확산이 정점 구간에 이른 마지막 위기라며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예정 시각을 불과 4시간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당선인 측의 설명인데 특별 사면과 공기업의 인사 등 대화의 의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20대 대선이 치러진 후 꼭 일주일 만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하지만 예정된 시간을 불과 4시간 남겨두고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동시에 회동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이 전격 연기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간 실무 협의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맡아왔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일 뿐 회동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거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렬, 무산 이런 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나가겠다라는 대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 사면과 공기업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게 배경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 협의는 추가로 이어지겠지만 이후 논의 과정은 더욱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선인과 대통령 일정이 모두 맞는 날을 찾아야 하는 만큼 회동 날짜도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 거론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음 주는 돼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 특히 이명박 정부 출신이 대거 기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개입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사까지 들어오면서 민주당은 실패 재탕이자 2기 MB 정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추가 인선을 공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정책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각각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정책통입니다. 당내 경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던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 이른바 쓴소리 특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당의 집권의 리스크로 얼마 가서는 안 되고 이 정권 교체의 리스크로 확산되면 안 된다. 특별 고문도 잇따라 선임했는데 신임 고문 7명 가운데 윤진식, 임태희, 이동관 고문은 모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입니다.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도 친이계로 분류되고
김은혜 대변인과 서일준 행정실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역시 MB계로 분류되는 김태효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주장한 논문 등으로 논란인데 당선인 측은 실무 능력을 토대로 발탁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증하는 곳은 당선인 비서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2기 MB정부로 봐도 손색 없다. 실패를 재탕하는 거라고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인선이 보수층 재규합에 그치면서 통합의 기치를 내세운 게 무색하게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지난 보수 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인물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 등을 다룰 경제 2분과 등의 인선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모레 현판식을 열고 신속히 업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집무실이 청와대로 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통과 보안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기를 낼 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대전제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보안 문제가 상충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소통 문제만 놓고 보면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최상의 선택지지만 보안이 취약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군사시설 한복판에 집무실이 놓이는 만큼 또 다른 형태의 구중궁궐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입니다. 당선인 측은 기존 청와대로는 가지 않는다고 거듭 못을 박으면서도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확실한 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최종 이전지를 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번 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안을 가지지 않고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고민입니다. 인수위는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석비서관실 축소 폐지로 청와대 수석들이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후보 시절 공약은 100% 폐지였지만 당선인 측은 꼭 숫자에 맞춰 없앨 수는 없다며 각 실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성평등 정책과 그간 여가부가 해오던 지원 사업 등이 후퇴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은수 PD입니다. 이제는 좀 어떤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본인의 SNS에 적은 7글자 공약입니다. 이른바 이대남과 이대녀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집합적 성차별이 심했던 과거에는 여가부의 역할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개별적 불공정과 범죄적 사안에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남녀차별 개선과 성폭력 근절 등 여성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여성부란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보육과 가족, 청소년 업무가 추가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 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 4,650억 원. 정부 전체 예산의 0.24%를 사용하는데 이 중 가족 청소년 예산이 80%고 여성, 성평등 예산은 7%입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부처를 폐지하면 한부모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여가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 사업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당선인 인수위가 여가부의 기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지원 사업의 성격이 바뀌면 결국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평등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특히 여성의 문제를 모두 여성가족부에서 촘촘히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으로 저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각 가족마다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마도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 키를 잡은 국회도 여가부 폐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해당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른바 역차별에 분노한 20대 남성의 표심이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와 이번 대선까지 잇따라 표출됐다고 보는 만큼 부처 이름에서 여성을 빼는 등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당선인과 승진, 채용, 급여 등 성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여성계. 극명하게 나뉜 대선 표심만큼 여가부 폐지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커 새 정부에도 중요한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검증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야당의 2차 추경과 특검 합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대선 패배를 수습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광주를 찾아 패배를 사과하며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검증을 검찰에 넘기는 거라며 대단히 걱정스러운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윤 당선인도 공약했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대장동 특검과 민생개혁 법안을 합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를 전면 배치한 인수위원회를 놓고도 실패에 대한 재탕 3탕, 2기 MB정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구태가 향후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선 비대위를 놓고 파열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현 비대위 체제가 부적절하다는 소속 의원 다수 의견을 모아 윤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를 연 박용진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 비대위원장 인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을 보탰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이후 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부분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호중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리더십 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를 향한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당 수습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심상정 전 대선 후보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처한 정의당이 이번에는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의당의 차세대 인물로 꼽히던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가 갑질 논란으로 물러났는데요.
지난 14일 청년정의당의 당직자는 SNS를 통해 강 대표가 대선 기간 당직자에게 택배 반품과 자가용 운전 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고 채용 과정 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재계약 시기가 오자 오히려 임금 삭감을 얘기하고 당직자의 약점을 잡으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제를 폭로한 당직자 외에도 피해자는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당을 떠난 여러 명의 당직자들 모두 강 대표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당직을 내려놓았다면서 당직자에 대한 강 대표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가해는 수면 아래서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강 대표는 정의당의 당내당 성격의 청년기구인 청년정의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줄곧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 의혹을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다며 두둔하자 민주당 대표의 노동 감수성은 대체 어느 수준이냐며 지금도 많은 일터에서 청년들이 당하는 직장 갑질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파문이 커지자 강 대표는 노동자를 위한 정당 내부에서 노동권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글과 함께 사퇴했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의당은 박인숙 부대표를 위원장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 내부와 내부에서 추천받은 사람과 외부 전문가로 신속하게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네. 가능한 빨리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네. 그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네.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게임 회사에 다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고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 그런데 지난해 1월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면서 일주일 전에야 통지했고 휴식 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당직자가 폭로해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류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 해고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논란이 더 커지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찬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관심을 모으고 있었고 저희도 어제 얘기를 갖다 충분히 나눴습니다만은 취소됐습니다. 당선인 측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실무적인 협의를 여전히 할 수 있어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거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하고 우리하고 이 문제가 뭐 결렬, 무산 이런 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나가겠다라는 그걸 달았잖아요. 사면 요청의 권한은 대통령이 그거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답을 들어야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네. 이걸 사지선다형으로 하긴 좀 뭐하지만 1번, 2번, 3번입니다. 서로 확 하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쾅 하고 깨져버리면 결렬이라고 부르는 거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치 안 돼가지고 그만합시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 다음에 합시다 하면 무산이고 하나씩 축조 심의를 해 나가면서 맞춰가는데 도저히 오늘은 다 못 맞추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연장이고 이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 설명은 3번이라는 것 같은데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1번 쪽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YTN에서 취재해서 얘기한 걸 보니까 일단 안건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안건 의제. 조율. 예.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벌써 막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좀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거죠. 지금 예. 말씀하셨던 것도 번역기를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이제 외교적인 프로토콜이나 그렇죠. 정치인들이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할 때 예. 하는 발언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회담의 분위기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앞에 있는데 우리 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빙빙 충분히 돌려 얘기해야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그냥 듣기만 했고 서로 합의된 거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제 상견례 자리나 다름이 없는데 현직 예.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만나는 자리는 이런 만나는 자리에 안건을 뭔가 들고 간다. 이것도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고요. 과거에도 그런 경우도 없었어요. 제가 예. 알기로는. 그러니까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명박 당선인이 만났을 때에도 제가 쭉 기사를 오늘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요. 합의안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문건 같은 거 폐기하지 말아달라. 그런 거 절대 안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합의안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한테 내가 집권했을 때 이런 고충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것, 노하우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안건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를 받기가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형식을 자꾸 맞추는 게 상견례 모임 말고도 다른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네. 지금 인수위 쪽에서 과욕을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참고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는 상견례 자리가 대선 이틀 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는 합의 사항이 6개가 나왔어요. 오. 근데 그 합의 사항 6개 나왔는데 미리 조율했다고 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예한 두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를 합의 사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갖고 나온 것으로 보여요.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IMF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지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미리 인수위 쪽이나 당선인 쪽에서 이거 얘기해야 되고 저거 얘기해야 되고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이미 다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거는 이런 방식의 만남은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잘 들어보면 장제원 의원 마지막 말에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면 사면 같은 건 그건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실 권한이 그쪽에 있는 건데 우리가 뭘 뭐라 그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의 말을 들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김경수 지사의 사면하고 지금 엿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 강조도 한번 했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좀 안 맞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핵관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버리면 사면하기 어려워진다고.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참고 자료가 있어요. 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할 때 예.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김대중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사면을 건의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6개 사항 합의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일부러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5개 사항은 주로 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예. 마지막 6번 조항에 그 사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고 예. 김대중 당선자는 이를 지지했다. 이게 굉장히 시사적인 거 아닙니까? 예. 특별 사면 복권은 대통령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당선인한테 의향을 표시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서 이뤄냈다라고 생색도 좀 낼 필요가 있어서 성급했나? 그건 월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할 수 없는 권한에 대한 것을 당선인과 당선인 측근이라고 불리는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이미 사면 다 전제를 하고 예. 거기다가 문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리 의제를 조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서 의향을 물었고 당선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동의해줘야 대통령이 그 사면권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명분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면 못할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들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지금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김경수 전 지사한테 마음에 빚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사면하는 것은 앞으로 사면 문제를 두고도 합의문 만들고 제가 볼 때는 합의문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는 공공기관장들 임기가 다 돼서 바꾸시게 되더라도 우리 쪽에서 애쓴 사람들 논공 행상해갖고 한 자리씩 넣어줘야 되니까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대통령 쪽에다가 당선인 쪽이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대통령 쪽에서는 기분이 안 좋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미 만천하에 다 얘기했잖아요. 알박기 하고 있다고. 공공기관장 인사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수위에서. 그리고 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아마 만약에 갈등이 일어날 만한 소지가 큰 부분을 저보고 짚으라고 한다면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꺼낸 거예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 임기 남아있는데 그 임기 채우지 말고 지금 그만두라 이렇게 압박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검찰총장 바꾸면 어떤 일이 또 생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검찰이 정치화돼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던 부분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총장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겠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힐 만한 얘기를 하면 그게 청와대로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안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말을 꺼내려고 하면 이렇게 다 알박기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국정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 다 제한하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장 점령군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내내 민주당을 비판해 왔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임명한 사람들 임기 남았는데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 만든 거 아니냐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미 다 사법적인 판례로 정리가 됐어요. 직권남용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다 정리가 된 사안들을 꺼내가지고 인사권도 애초부터 행사하지 말라. 이러면 현직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로 읽히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상견례니까 어떤 정상회담 뭐 이런 게 아니고 상견례니까 사실은 나도 집권한 다음에 내 사람들로 공공기관장들을 쭉 배치하고 다 그런 거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런 거 유의하시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나 배석 없이 단둘이 앉아서 뭐 그런 거나 나누면 상견례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잘 안 됐네요. 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오만하거나 또 하나는 아마추어적이거나.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걸로 됐잖아요. 약속을 잡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조금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모양이 나오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만약에 아마추어적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얘기를 꺼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주워 담지 못하는 얘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더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고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협상장이 돼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이제 당선인 측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있는데 다 익숙한 사람들, 낯익은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내내 가장 국민의힘에서 비판받고 보수 언론에서 비판받았던 게 캠코더 인사잖아요. 그렇죠. 캠프 인사하고 코드 인사하고 뭐 그런 거 한다고 계속 비판받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집권을 하면 그 얘기가 쏙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람 챙겨준다고 얘기하는 얘기 벌써부터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사 문제가 그래서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검찰총장에서 직행해서 지금 정치 문제로 뛰어든지 한 6개월 남짓, 한 7,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굳이 6월 대선 출마 선언한 시점부터 따진다면 그러면은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지금 윤 당선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치 경력이 있어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존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뭔가 브레인이나 무슨 교사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인 주변으로 가가지고 줄을 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윤 당선인의 스타일이 뭐 인사 스타일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윤 당선인의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있으면서 검사로서의 경험만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를 조언을 했던 그룹들이 지금 그대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튼 그 중에서 그래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같은 경우는 군 댓글 공작 관련해서 대법원 아직 판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가장 무리인 수겠죠. 이건 왜 그랬을까? 이제 다들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던 거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선제 타격론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중요성 강조했죠. 그리고 일본군이 한국에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너무 겹치잖아요. 김태효 씨가 늘 얘기하던 또는 논문에 썼던 거라고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렇죠. 지소미아 때문에 결국은 국민적 분노를 사게 만들어서 그래서 청와대 기획관에서 물러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하고 다 겹치는 상황인데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안보에 대해서 투철한 안보관이 있어서 기존에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고 걸러낼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안보교사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안보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김태효 전 기획관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만약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남북관계가 좋았다면 모르겠는데 성공했다면요. 오히려 더 긴장 관계가 됐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의 분야에서 그래도 뭔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몇 명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자기 철학이라든가 정책적 지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김태효 전 기획관의 경우에는 지금 대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자 리포트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광화문 집무실 문제, 이거는 한번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을 잠깐 들어보죠.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입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그리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사실은 국민들한테 제일 뭔가 이미지로 확 다가갈 수 있고 임팩트가 있는 공약의 실천인 겁니다. 집무실에 이전하면 누가 봐도 확 바꾼 거가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때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거기 뒤에 따라오는 현실적인 여건들에 대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말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광화문 시대라고 얘기해서 광화문에 집무실 두겠다고 했다가 지금 잠깐 용산으로 갔어요. 용산으로 갔는데 지금 논란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용산, 그러니까 청와대로 원래 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단언을 해버렸어요. 이제 용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시 다른 데 간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신중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많은 우려가 현실적인 여건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청와대 지하벙커 뭐 그거 안 쓰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국방부가 있는 그 용산에 있는 주변은 합참도 있는 데다가 군사 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벙커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군사 실험 그러면 다 어떡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국방부가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 또 줘야 되나? 예. 국방부를 청와대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지금 청와대 주변에서 다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원들 숙소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한남동 그 국방부 장관 관사를 쓴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가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건데 그러다 보면은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공원화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청와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문제까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런 공약도 이제 일단 가면서 뭔가 저항이랄지 애로사항이 생겨버리는데 다른 공약들도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욕심을 확 내서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자꾸 이제 멈칫멈칫하다 보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설명을 갖다 좀 묘하게 하면서 한번 좀 들어보죠. 공약과 국정 과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60% 정도.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정책,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발표한 공약들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뭐 선심성 공약이 사실은 양쪽에서 동시에 다 터져 나왔지만 아무튼 당선인 쪽에서 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병사들 200만 원씩 이런 것들 인수위에서 정부로 다 떠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조정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좀 쿠션 역할을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약 내세우고 난 다음에 국민께 약속했으니까 100%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성이 좀 없죠.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약속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도 금액으로만 따져도 266조인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 차원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이전하는 문제, 당선인 집무실 만드는 문제 이것도 예. 인수위 차원에서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일종의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긴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정부라는 형태로 좀 융화시켜서 병사 월급 200만 원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여건을 보니 제 인수위원장으로 책임지고 이거는 200만 원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공약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깎고 다듬는 작업을 인수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맞죠. 그렇게 하고 메시지 관리를 인수위 차원에서 조금 하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 생각합니다. 공약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건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일 앞서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고요. 등급을 나눠가지고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슬쩍 내놓는다든가 뭐 방법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민주당 얘기도 끝으로 하나 해야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지금 뭐 계속 내용이 있는 데다가 이게 뭐 권력 다툼인 건지 아니면 책임 소재를 갖다 분명히 하자는 얘기인지 어디에 가 있는 건지. 비대위는 출범한 거고요. 비대위 예. 위원장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선거 패배를 한 당에서 너무 조용한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선거 패배 책임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당에서 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당 주류에 속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계라고 이른바 이제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당을 이 주류가 장악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의심을 털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고 당장 또 다른 대안 갖고 오라고 하면 다른 대안도 지금 마땅히 없는 상황이어서 좀 굉장히 오래된 인물들이라고 불리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임명하자니 그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양쪽으로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 내일 초선 의원 모임 하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초선 의원이 60명이 넘어요. 전체 의원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어떻게 의견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초선 의원이 의견 모으면 윤호중 위원장, 비대위원장 계속 진정성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내일 그러니까 초선 의원한테 자신이 왜 맡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초유의 코로나 대선 준비 상황에 대한 쏟아지는 우려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종이상자,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신력에 스스로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저렇게 쌓아놓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쌓아놓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떡해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최소 표차 역대급 대선에 걸맞지 않은 5점으로 남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고 복잡한 지침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선관위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장 아들이 강화군청에서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승진과 출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공교롭게 겹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사전투표 당일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꼬리 자르기로 일축하고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선이야 마무리됐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선관위를 둘러싼 여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거취를 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주윤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좀 먼저 다시 들어보죠.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네.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쉽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거취를 빨리빨리 밝혀야죠, 뜻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검찰 선배고 검찰 후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은 법과 그렇죠. 원칙에 의해서 내 할 바를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취 표명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고 만약에 제대로 한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지금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모든 정권에서 비슷한데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검찰총장 임기는 짝수로 가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특히 정권 말기 정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김호수 총장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난 원칙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뭐 법과 원칙, 검찰총장법에 따라서 2년을 임무 수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기 중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취 표명의 압박을 받았던 거는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발언도 한번 좀 들어보죠. 예.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소신껏 맡은 바 임무를 다한 데 있어서 총장의 임기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번에 사퇴 압박 비슷하게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것은 뭐가 달라졌어요? 일단 전직 직전에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이 직후의 총장이고요. 예. 사실은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위에서 조사를 하고 반대편은 좀 탄압하는 조사를 한 그런 의미에서 했는 걸로 보이지만, 지금 결국 윤석열 총장이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했던 총장실을 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당연합니다. 김호수 총장이 그래요 그만할게요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법상으로는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하게 되면 김호수 총장은 직전 총장님이 그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총장에게 드디어 임기가 생긴다.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제가 시작된다라고 기사를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한 1989년, 1990년 그때쯤인데.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임기를 다 보장받고 나갔나요, 진짜?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권 교체기의 검찰총장들입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도 아주 빨리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직전에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본인이 좀 그만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임기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다 채웠던 검찰총장도 있지만 정권 교체기에는 다 채우기 좀 어려웠던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국민들이 다 짐작을 합니다. 몹시 좋은 조직으로 키워나가고 싶고 애정을 쏟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러나 자기가 뭔가 바른 검찰 조직의 어떤 위상이나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그리로 이제 가지고 가고 싶어 할 텐데, 검찰총장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는 약간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 임명한 그런 상황이어서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 할 건 해야지라고 원칙을 갖다 그냥 밀고 갈 것이냐, 어떨까요?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직전 총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을 뿐더러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는 민정실 폐지라든지 특별감찰관 부활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이 말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측근들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판단이나 그 결정은 오롯이 지금 김호수 총장한테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결정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 오늘 발언은 당장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에 계시니까 아니 원칙대로 하는 거죠. 제가 뭘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되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거취 표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 판단이죠. 지난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왔었거든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못하겠다고 나왔었는데 그것은 이제 김호수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특히 5월 10일부터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최고 권력 최고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검찰을 가장 알고 어쩌면 검찰을 좀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총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다른 방식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총장이 물론 스타일에 따라 좀 달랐긴 했겠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지검장들이 수사는 다 나눠서 맡는 거고 대검에서는 또 차장 중심으로 해서 부장들이 뭐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그냥 다 박아 놓으면 검찰총장한테 뭘 일일이 뭐라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굳이 내 아는 사람을 할 필요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이 아주 요직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직 자리에 내가 아는 사람, 또 아주 친한 사람을 배치한다 그러면 뭐 검찰총장 아닌 그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검찰 출신이 아닌 그냥 일반 대통령이라면 검찰총장이 불안하거나 할 수 있는데 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걸 검찰총장을 바꾼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요. 전국이 아주 급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무적으로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검찰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서 청와대 권력과 검찰 권력이 플러스돼 버리면 어떡하나 아마 이걸 민주당 쪽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오늘 그 얘기를 했던데 잠깐 좀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이나 주요 보직에 앉히고 주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대통령과 검찰총장 또는 주요 보직자 간의 사이에 있는 단계를 다 해체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떤 거치는 과정이라든지 거르는 과정 없이 직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특히 관여하는 사람도 얻게 되고 증거도 얻게 돼서 대통령이 뭐 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해석기를 돌려보자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검찰 수사 지휘권은 이제 없어진다고 치고 그다음에 검찰 간부들의 뭔가 그 일일이 어떤 감독이나 사찰을 진행하던 민정수석실도 없앤다고 하니까 그것도 없어지면 그럼 누가 통제를 합니까? 검찰 하니까 그거 법무부에서 하지라고 하는데 법무부는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 출입국 관리 문제, 교도소 유치장 시설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빼면 결국 검찰국이 남는데 검사들이 검사를 관리하는 게 되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이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는 형식적인 내용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권력을 내려놓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바로 검찰총장이나 그 직접 검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생기지 않느냐. 왜냐하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이것을 강조한다면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중립,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관여가 되느냐, 아예 정권이 아예 관여가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국회에서 또 논의가 충분히 여야가 논의도 돼야 될 문제니까 그때 또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박주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행이 곧 정점에 이른다는 게 정부 판단인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은 모레 발표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62만 9천여 명으로 800만 명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200명 선으로 올라서며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확진 규모는 그러나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 인원 일부가 오늘 0시 기준 최종 집계에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 결과도 양성으로 인정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입력하는 과정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락된 숫자는 내일 집계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곧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 체계를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치는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행 지침을 완화하거나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재택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해 집중관리받는 고위험군도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의료기관을 확충해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연일 30만 명대 확진에 이어 첫 40만 명대 기록까지 확산세가 커지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 환자는 177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 등 감염 고위험군으로 집중관리받는 대상은 27만 명에 육박합니다. 의료기관 957곳에서 하루 2번 모니터링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28만 7천 명까지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서 지금 집중관리군은 32만 6천 명 정도 이상 감당 가능할 수 있도록. 확진자 절대 규모가 늘면서 18살 이하 감염자만 10만 명이 넘고 9살 이하 어린이도 5만 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정부가 이들 치료를 위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소아특화 병원이 없던 서울과 대구에 2곳씩 확충하면서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78곳으로 늘었습니다. 확보된 병상은 3,000개가 넘는데 이미 소아 환자 치료에 1,700여 개가 사용 중입니다. 아직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없는 강원, 세종, 제주에도 전담병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500여 명의 군사교육을 뒤로 미루고 각 지자체에 조기 배치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매주 학생 확진자가 2배씩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의 한 중학교에 이동형 PCR 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 학교에서 PCR 검사를 받은 학생들은 일반 검사소보다 대기 시간도 짧고 편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이동형 PCR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며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접수처에서 검사 도구를 받고 빨간 색깔 잡으시고요. 앞으로 갈게요. 검체 채취소로 이동해 코와 목구멍 2차례 검사를 받습니다. 집한테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자, 코. 자, 입. 수고했어요. 이 학교에서는 전교생 448명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 190여 명이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선별 진료소나 병원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학교는 좀 편리성이 있고 시간도 좀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PCR로 직접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와봤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북새통인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의원과 달리 대기부터 검사까지 10여 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에서 또한 일부러 또 나가서 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모두 22개 이동형 검사소가 운영 중인데 유초등은 5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동형 PCR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동 검체팀을 설치해서 여기서 사실 입과 코로 이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전달해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지난 일주일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약 2배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교 전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양성 예측률이 89%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개학 첫 주에 학생 교직원 확진자 16만 명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 코로나 방지 효과가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 달 둘째 주인 16일까지는 현행처럼 주 2회 검사가 권고되고 이후에는 주 1회로 줄어듭니다. YTN 개훈입니다. 주차장 CCTV를 보여달라는 입주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살해한 건물관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자가 달아나자 대낮에 거리 추격전까지 벌였는데요. 끔찍한 범행 장면을 YTN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는 남성 뒤편으로 몰래 다가가더니 마구 휘두릅니다. 습격당한 남성은 넘어지길 반복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건물 밖까지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환한 대낮, 도로 위에 쓰러졌다가 다시 달아나는 남성. 그 뒤를 흉기를 든 남성이 쫓아갑니다. 처음에는 칼인지 모르고 이제 그냥 뭐 드라이버나 꼬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칼이더라고요. 건물관리소장 72살 남성 맹모 씨가 건물 입주자 45살 남성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건 오전 9시 20분쯤. 맹 씨는 전날 저녁 자신의 차량이 긁혀 있다며 CCTV를 보여달라는 이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극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밀치는 등 폭행까지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분도 오셔가지고 1시간 가량 그랬다 하더라고요.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툼 좀 있었다. 앙심을 품은 맹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이튿날 오전 이 씨가 이곳 건물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복부와 허벅지 등을 찔린 상태로 100여 미터를 도망친 이 씨는 결국 인근 도로에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지하 전기실에 숨어있던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맹 씨가 이 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날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며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맹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하림과 마니커 등 국내 16개 육계 신선육 사업자들이 12년 동안 닭고기 값을 서로 짜고 올려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 1,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닭고기입니다. 각종 프랜차이즈에 납품돼 치킨 재료로도 쓰입니다. 이런 닭고기 시장은 대부분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대형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16개 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내 닭고기 시장을 80% 가까이 장악한 업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12년 동안 짬짬이 했습니다. 주로 닭고기 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살아있는 닭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미리 달걀이나 병아리를 없앴고 닭을 대량 구매한 뒤 냉동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과 출고량 협의는 곧바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11년 초복 직전 사례를 보면 이들이 닭을 사들여 냉동 비축하기로 한 뒤 살아있는 닭의 가격은 한 달도 안 돼 20% 정도 급등했습니다. 또 도축 비용을 올리거나 가격 할인을 서로 자제하는 등 모든 유통 단계에 걸쳐 담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짬짬이는 주로 이들이 가입한 6개 협회의 내부 회합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담합으로 인해서 어떤 닭고기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고 담합 기간이 장기간이라 보니까 사실 관련 매출이 한 12조 원이 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16개 업체에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하고 하림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육계협회는 이에 대해 산업 특성과 정부 행정 지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막대한 과징금에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지난해 2021년도 산재 사망 현황이 집계돼서 어제 발표됐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사망자 줄었고 그다음에 만 명당 얼마가 숨졌나 하는 만인율 베이시스 포인트로 해서 0.46에서 0.43 이것도 역시 줄었군요. 절반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는데 거기에는 뭐 한참 못 미치지만 아무튼 줄고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업에서도 줄었고 제조업에서도 줄긴 줄었는데 건설업, 제조업이 제일 많습니다. 합치면은 여기서 72.6%가 발생합니다. 또 건설업, 제조업은 노동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만인율로 넘겨서 베이시스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 명당 2.0에서 1.75 줄긴 줄었고 제조업도 줄었고 문제는 맨 위와 맨 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건설업에서 노동자 사망률이 일반 다른 업종의 사망률보다 10배 정도 됩니다. 또 사망사고에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의 사망사고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다른 거와 달리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사 금액, 이건 건설업 위주로 이걸 봐야겠죠.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 사망사고 비율을 보면 사실은 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배달 노동자, 이주 외국인 노동자도 사망 숫자가 이번에 늘었습니다. 또 보시면 그래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민주노총은 엄격하게 법을 다 적용시켜 갖고 작은 사업장,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람이 안 죽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법과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니 꼭 사장을 감옥에 넣어야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경영자 대신 그 회사가 처벌받는 걸로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법 개정하기 전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이런 것들을 해달라.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러 가면은 거기에는 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부가 바꿔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역시 사장이 형사 책임을 받고 처벌받으면 기업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자, 뭐 양쪽의 의견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영영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또 그게 가난한 노동자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어떻게 손보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시험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발사체는 그러나 20km 가까이 상승하다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번 시험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발사체의 종류입니다. 군은 이 발사체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미사일과 비슷한 기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발사 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일부 잔해는 평양 시내에 흩어져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험 발사에 실패하면서 북한은 조만간 다시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2017년 이후 중단했던 B-52 장거리 폭격기나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를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도 미사일 대응 훈련과 합동 타격 훈련을 공개하며 강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다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과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긴장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자국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공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숨진 언론인은 서방 측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5명에 이릅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측 언론인이 처음 사망한 건 지난 13일입니다. 전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브렌트 루너가 키이우 근처 이르핀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About an hour ago, a journalist arrived here at the Kiev hospital. He was injured. He told us that he was shot at a Russian checkpoint. 우크라이나는 즉각 유엔 안보리를 통해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We note your condemnation of killing of Brent Renault, a U.S. filmmaker and journalist in Irpin on the 13th of March. 불과 이틀 뒤에 미국 폭스뉴스 소속 영상 기자인 피에르 자커주스키가 취재 도중 숨졌다고 미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Many of you knew Pierre, who was renowned for his talent documenting conflict zones around the world. Our thoughts are with Pierre's loved ones, his family. 자커주스키와 함께 취재 중이던 우크라이나 언론인 올렉산드라 쿱시노바도 숨졌으나 이번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주 가까이 전투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언론인은 최소 5명에 이릅니다. 러시아군의 키이우 TV타워 폭격과 미콜라이우 공격에서도 우크라이나 기자가 각각 1명씩 숨졌습니다. 스위스 기자 1명과 덴마크 기자 2명을 비롯해 부상자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권단체는 러시아 점령군이 적극적으로 외국 취재진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개국 총리가 화염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함께 싸우자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캐나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화상연설을 잇따라 가지며 서방 국민에 직접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포격을 당한 키이우에 있는 한 아파트 진화 장면입니다. 전란에 병원에 방치된 미숙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같이 21절을 맞은 전쟁의 참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화마를 뚫고 EU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개 나라 총리가 찾았습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 국가 정상급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We will never leave you alone. We will be with you because we know that you are fighting not only for your homes, for your freedom, for your security, but also for ours. З такими друзями, з такими країнами і сусідами, і партнерами ми дійсно зможемо перемогти. Не хочу говорити кого, всі ми розуміємо.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회 지도자들에게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캐나다 의회 화상연설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을 멈추기 위해 자국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Скільки ще має впасти ракет на наші міста? У відповідь ти чуєш, що хтось цього не хоче робити, адже
дуже занепокоєні. 젤렌스키 대통령의 열정적 발언에 캐나다 의회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미 의회에서 연설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서명한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2달 동안 남극 해양 생태계를 탐사한 결과 곳곳에서 기후 위기 정황이 관측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면적 70배에 달하는 남극 해빙이 사라지고 따뜻한 곳에서만 사는 펭귄의 서식지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하는 듯한 펭귄. 머리에 흰색 삼각형 띠가 특징인 이 펭귄의 이름은 젠투 펭귄입니다. 남극에서도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서만 살지만 최근 원래 서식지에서 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로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예전에 너무 추워 가지 못했던 남쪽으로 점차 서식지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And that means they tell us about the bigger changes that are happening in the environment. So the state of how these penguin colonies are doing will tell us about how fas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happening, the disruptions that are also happening from industrial fishing, and really make that case for why we need to protect these kinds of places.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남극 환경을 탐사한 결과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해빙은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곳곳에 얼음 조각들이 떠다닙니다. 남극 해빙 면적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서울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얼음이 또다시 사라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The Antarctic Ocean, like so many oceans around the world, is facing huge pressures from climate change, from industrial fishing. 지구 온난화에 서식지를 옮기거나 터전을 잃어가는 남극 생물들. 그린피스는 이번 탐사 결과로 남극 생태계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남극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